그날 무릎을 꿇은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아무 말 없이 저를 내쫓던 그들이 지금은 제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살려만 주세요. 저를 버린 시어머니가 그 누구보다 위험 있던 그 여자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녀의 손은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고급 핸드크림을 바르며 손톱 하나 다치지 않으려 애쓰던 그 손이 지금은 주름투성이에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엔 제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 된 그 사람이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저를 향해 사랑해라고 속삭이던 그 입술은 이제 굳게 다물어진 채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고 눈빛은 바닥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눈물조차 아까웠던 시간들,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기억, 그 기억을 품고 살아왔던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10살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은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4월의 어느 오후, 엄마는 제 손을 잡고 괜찮아, 금방 나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엄마는 돌아가셨고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빠는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고 저는 먼 친척 집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처음엔 외삼촌 댁이었습니다. 외숙모는 저를 보며 한숨만 쉬었고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든데 입 하나 더 늘어났네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그 집에서 6개월을 버티다 다음엔 고모 댁으로 옮겨갔습니다. 고모부는 술을 마시면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아버지는 도망갔고 내 엄마는 죽었어. 그래서 뭐? 우리가 널 책임져야 해? 그런 말들이 어린 제게는 칼처럼 꽂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이름값도 없던 제가 남들보다 배로, 3배로 일을 해야만 했던 이유였죠.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고 도시로 올라와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러 가고 밤 11시까지 설거지를 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늘 아팠지만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다 만난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순해 보였고 무엇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간절했던 저에겐 그 사람의 미소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것 같았죠. 그는 제가 일하던 식당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된장찌개 한 그릇을 주문하고 조용히 책을 읽곤 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가 처음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누군가 제 고생을 알아봐 주다니, 누군가 제게 따뜻한 말을 건네다니,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묻지 않았고 저 역시 그의 배경을 깊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자고 했을 때, 가족 하나 없는 저를 흔쾌히 데려가 주겠다고 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나도 누군가의 가족이 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고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가족들도 널 환영할 거야. 그의 말에 저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처음부터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어디서 주워온 거야? 신우이가 제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방도 말투도 어째 촌티가 나지? 시동생의 아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던 신우이, 항상 조용히 웃기만 하던 시아버지, 그리고 그 중심에서 모든 걸 조종하던 시어머니. 결혼 첫날부터 저는 시집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간 기분이었습니다. 너 밥은 할 줄 알아?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이 집은 내가 전담이야. 밖에 일? 웃기지 마. 그녀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하루 세끼를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주말이면 친척들까지 모여 잔치라도 열듯이 시켜댔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손은 항상 물에 젖어 있었고 무릎은 청소 때문에 까졌습니다. 그 사람 남편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옆에만 있었습니다.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괜찮아라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언도 결국은 방조였던 걸 너무 늦게 알게 되었죠. 그날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 우리 집안 체면이 있지 않니? 갑자기 왜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더 어울리는 여자가 생겼다. 그 여자는 변호사고 내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집안 딸이야.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치 저를 한 번도 며느리로 본 적이 없다는 듯이. 그렇게 저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없었습니다. 제 물건 하나 들고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가져온 옷까지마저 우리 집 돈으로 산 거라며 빼앗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비를 맞으며 손을 덜덜 떨고 있었을 때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반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저를 버리고 깎아내리고 짓밟던 그들이 지금은 살려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용서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게 했던 그 모든 말과 행동이 아직도 제 심장에 날카롭게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그 대가를 제 방식대로 돌려줄 겁니다.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 집을 떠나고 나서 제가 갈 곳은 없었습니다. 가방 하나, 통장도 없이 빈손으로 집을 나섰고 휴대폰 요금도 밀려서 끊긴 상태였기에 연락할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사실 연락할 사람이 있었다 해도 저는 전화를 걸지 못했을 겁니다. 누구에게 이 치욕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버림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탈 돈도 없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도심 속 제게 허락된 공간은 버스 정류장 의자 한쪽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지나갔고 차들은 물보라를 일으키며 달렸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 속엔 1,000원짜리 한 장과 시어머니가 던진 듯 던져준 비닐봉지 하나. 거기엔 옷 한 벌, 그마저도 몇 년 된 헌 옷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짐을 쌀 때 방문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밖에 못 챙겨가. 나머지는 다 우리 돈으로 산 거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할 힘도 대들 용기도 없었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그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고 저는 젖은 옷을 껴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1,000원으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었습니다. 편의점 안을 들여다보며 삼각김밥 하나라도 사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1,500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을 서성이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찜질방과 공원을 떠돌며 지냈습니다. 찜질방은 입장료가 10,000원이었지만 저는 그 돈조차 없었습니다. 대신 24시간 카페에서 밤을 지새우거나 공원 벤치에서 신문지를 덮고 잤습니다. 봄이었지만 밤은 추웠습니다. 새벽이면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싶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밤엔 추워서 커튼을 껴안고 낮엔 편의점에서 남은 샌드위치를 사 먹으며 버텼죠. 아르바이트생이 버리려던 유통기한 임박 도시락을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죄송한데 이거 버리시는 거면 제가 먹어도 될까요? 그렇게 묻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라면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 너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혹시 이전에 그 큰 단독주택에 살던 애 아니니?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거기서 늘 조용히 살던 며느리 같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할머니의 눈빛은 동정이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마치 저와 비슷한 일을 겪어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저를 근처에 있는 조그만 고시원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며칠 머물 곳이라도 있으라며 보증금을 대신 내주셨죠. 30만 원. 제게는 1,000만 원처럼 느껴지는 돈이었습니다. 이 할미도 한때는 너처럼 버림받고 살았단다. 근데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끝이야. 버티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야. 그 말이 제게 평생의 신념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우는 건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버텨.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고시원 생활을 시작으로 저는 다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허드레실, 배달, 청소, 공장. 아침엔 신문 배달을 했고 낮엔 식당에서 서빙을 했으며 밤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자고 20시간을 일했습니다. 몸은 비틀거렸지만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몸이 상해도 피곤해도 욕을 먹어도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서 당했던 수치심과 굴욕보다 더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음식을 던지며 화를 내도 사장이 실수를 꾸짖어도 저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식당 서빙에서 매니저가 되었고 그 식당의 대표님은 제 성실함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대표님은 환갑이 넘은 분이었는데 자식이 없어서인지 저를 딸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자네, 일 참 꼼꼼하게 하네. 혹시 장사 배워볼 생각 없나?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대표님은 제게 식재료 관리, 원가 계산, 메뉴 개발, 직원 관리까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장사는 발로 하는 거야. 손님을 보고 시장을 보고 돈의 흐름을 봐야 해. 그 말들을 저는 하나하나 노트에 적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며 배운 경영 노하우를 토대로 작은 김밥집을 하나 열었습니다. 대표님께서 퇴직금을 미리 주시며 이걸로 내 가게 하나 차려라고 하셨습니다. 1,000만 원. 제 인생에서 처음 받은 목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역세권 골목 한쪽에 3평짜리 김밥 가게를 열었습니다. 간판도 작고 테이블도 없었습니다. 오직 포장과 배달만 하는 가게였습니다. 직원은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장을 봐서 재료를 준비하고 직접 김밥을 말고
포장해서 배달까지 했습니다. 하루에 100주를 말았고 손가락은 물집이 잡혔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처럼 아팠지만 저는 쉬지 않았습니다. 잠을 이 시간도 채 못 자며 1년을 일했습니다. 그 결과 그 작은 김밥집은 근처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명해졌고 2호점, 3호점까지 확장되었죠.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 집 김밥은 밥알이 달라 재료가 신선해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시더라. 저는 손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려 노력했고 단골에게는 김밥 한 줄을 더 끼워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디어 제 이름으로 된 첫 통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통장을 받아들었을 때 제 손은 떨렸습니다. 예금주 한서연. 제 이름이 박힌 통장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은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서 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벌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돈을 벌고 사람을 고용하고 누군가의 밥벌이가 되어준다는 감각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직원을 채용했을 때 그 사람이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일자리를 주다니, 제가 누군가의 월급을 주다니,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삶이었습니다. 그 무렵 제 이름이 실린 사업자 등록증을 보며 그날의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는 변호사고 넌 비교할 수 없는 촌년이지.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사업자 등록증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더 올라갈 거야. 그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그때부터 저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저를 그렇게까지 짓밟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죠.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서연,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 후 5년 저는 전국 30개 매장을 가진 프랜차이즈 대표가 되었습니다. 김밥집은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서연 김밥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곳곳에 매장이 생겼고 가맹점주들은 저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 가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말들이 제게는 최고의 보상이었습니다. TV 광고를 찍었고 유통 대기업과의 공급 계약도 따냈습니다. 제가 만든 이름 없는 김밥 브랜드가 대기업 유통망에 진입한 최초의 서민 브랜드가 된 겁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저를 인터뷰하러 왔고 자수성가 여성 CEO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그때 기자가 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그 질문에 저는 단 하나의 대답을 했습니다. 절 버렸던 그 집, 그게 제 출발점이었습니다. 기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집, 그 시어머니, 그 남편, 그들 앞에 설 시간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 안에서 언제나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씨가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그날 저는 대기업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63층,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 중 하나였습니다. 10년 전 저는 이런 곳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다 해도 제 인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제 사무실이었습니다. 탁자 위엔 하나의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갈색 크라프트지로 된
평범한 봉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는 오래전 제가 시댁에서 쫓겨날 당시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의 사본과 당시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눈 문자 캡처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들을 오랫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장님, 이건 누가 보내신 거죠? 비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제 곁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유능한 여성이었습니다. 언제나 침착하고 냉정했지만 지금은 약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익명으로요. 발신자 정보도 없고 당신이 잊고 있었던 진실입니다라는 쪽지 하나만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속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자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0년 전의 목소리였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 목소리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시에는 제 남편이었던 그 사람.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확신이 없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왜? 저런 애 하나쯤은 집안에서 쫓아내는 게 뭐가 대수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주저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벌레 하나를 쫓아내는 것처럼 무심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당신 집에서 5년을 살았잖아. 쓸모도 없고 백도 없고 이 집안에선 필요 없는 애야. 그 목소리 분명 시어머니였습니다. 숨소리조차 또렷이 들리는 그 녹음은 제 심장을 그대로 쥐어짰습니다. 저는 책상 가장자리를 꽉 움켜잡았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단 한 번의 재생 버튼으로 다시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비 내리던 거리, 젖은 옷, 떨리는 손, 그리고 목구멍까지 차오르던 서러움. 비서는 조용히 물 한 잔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언젠가 마주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들의 얼굴을 다시 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성공하고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회장실 앞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급히 들어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로비에 손님들이 예약 없이 오셨는데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누군데요? 이름은 이정숙 씨, 그리고 박민혁 씨라고.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정숙,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박민혁? 전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여기로 올려보내세요. 비서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경호는 괜찮아요. 올려보내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이미 회장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도를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중엔 시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니 회장님.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름 앞에 씨도 년도 붙지 않은 채로 단지 소영이라고. 그 목소리는 낯설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다정하게 제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양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늘 곧게 펴고 있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언제나 완벽하게 차려입던 옷차림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화장도 제대로 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 옆엔 남편, 아니 전 남편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정장은 낡았고 구두는 닳아 있었습니다. 우린 내가 이렇게 된 줄 몰랐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여전히 변명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몰랐다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외면했죠. 저를 버리고 짓밟고 모욕했던 기억이 그렇게 쉽게 잊히지 않을 거라 생각 못 하셨나요? 시어머니는 한 발짝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멈칫했습니다. 우리 살 길이 막막해. 지금 우리 회사 회장님 유통망에서 계약 끊기면 다 끝장이야. 그 말에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제가 쫓겨날 때 당신들은 그 어떤 자비도 없었죠. 그때는 몰랐어. 너한테 이런 힘이 생길 줄은. 그렇죠. 항상 그렇게들 말하죠. 자신보다 약할 때는 밟고 자신보다 강해졌을 때는 무릎을 꿇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번쩍이고 있었고 그 아래엔 10년 전 제가 비 맞으며 주저앉았던 그 정류장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 멀리 작은 점처럼 보이는 그곳이 바로 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날의 비, 그날의 발소리, 그날의 고통이 마치 내 몸 안 어딘가에 새겨져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내게서 뺏은 건 단지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그날 그 집을 떠나며 느꼈던 그 냄새. 거실에 깔린 고급 향초 냄새와 제가 늘 하던 설거지 물에 스며있던 고무장갑 냄새. 지금 내 손에서도 나는 이 성공의 냄새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냄새였죠. 그 향이, 그 기억이, 그 감각이 지금 제 몸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핸드크림을 발라도 아무리 고급 향수를 뿌려도 그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제 DNA에 각인된 것처럼요. 그리고 저는 그 감각을 되갚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들 차례입니다. 제 목소리에 누구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들 회사와 저희 유통망 간의 계약서예요. 연간 50억 원어치의 거래. 당신들 회사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계약이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이번 달 말로 종료됩니다. 안 돼. 시어머니가 외쳤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줘. 우리 정말 다 망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0전 제가 무릎 꿇고 빌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하셨죠? 침묵. 나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전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떨어져 나왔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 그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나가주세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서연아, 시어머니가 다시 외쳤습니다. 제발, 우리 한 번만 나가세요.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애원했지만 저는 끝내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제야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그게 진심이었는지 혹은 절박함 때문인지 단정 지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 전 남편의 고개 숙인 모습. 그것이 진정한 반성인지 아니면 단지 생존을 위한 연극인지. 그래서 저는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진심이 어떤 모양인지, 제가 무너졌던 그 시절, 그들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반드시 흔적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비서실을 통해 한 가지 이상한 문서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그 재단과의 계약서입니다. 10년 전 회장님이 시댁에서 쫓겨나셨을 즈음에 작성된 문서인데요. 계약 당사자의 전 시부의 이름이. 비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제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약간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서류엔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본 계약에 따라 해당 여성의 귀가 불가함을 인정하고 재산적 권리 일체를 박탈함. 단, 대가로 본 건물 소유권 일부 이전. 제 눈은 그 문장에 고정되었습니다. 해당 여성, 이름조차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름 석자도 아닌 해당 여성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제가 떠나자마자 제 명의로 되어 있던 단독주택의 지분을 팔아넘기고 그 금액으로 자신의 건물 명의만 새긴 채 재등록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집을 떠난 지 단 일주일 만에 체결된 계약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저를 사유재산처럼 거래한 거네요. 그 말을 하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아니면 슬픔 때문인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아마도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것이었겠죠. 이 계약서 하나가 제가 사람도 아닌 물건처럼 취급되었던 증거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0년 전에 그 굴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또 다른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래된 집에서 함께 일하던 옛 파출부 아주머니였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제 사무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섬주섬 봉투 하나를 꺼내 주었습니다. 낡은 노란색 봉투였습니다. 그 안엔 옛날 시어머니가 저를 몰래 감시하던 CCTV 사진, 그리고 제가 모르게 설치한 녹음기 파일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USB와 함께 인쇄된 사진들이었습니다. 제가 청소하는 모습, 설거지하는 모습, 심지어 제 방 안에서 혼자 우는 모습까지. 회장님이 그 집에 계실 때 사모님이 CCTV를 곳곳에 설치하셨어요. 회장님 방에도요. 그리고 항상 감시하셨죠. 전현이 뭘 훔치는지 봐야 한다고 하시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감시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사생활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거죠. 녹음 파일에서 그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쟤는 가르쳐도 안 되는 애야. 배울 능력도 없고 우리가 적선하는 셈치고 데려온 건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소적이었습니다. 마치 실패한 자선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버려야지.
그래도 의무는 다했다. 사람 구실 못하는 애한테 언제까지 시간을 쓰겠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걸요. 저는 파출부 아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제야 주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때는 무서웠어요. 사모님한테 밉보이면 저도 쫓겨날까봐. 하지만 회장님이 이렇게 성공하셨다는 걸 신문에서 보고 이제는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그날 저녁 제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한서연 회장님 맞으신가요? 저는 당신의 전 시아버지입니다. 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늙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 시아버지였습니다. 항상 조용히 웃기만 하던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 사람. 제가 모든 걸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동안 아무 말도 못해서 미안합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제게 직접 만나자고 요청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종로에 있는 한옥 찻집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다음 날 저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한적한 골목 안쪽에 위치한 전통 찻집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와 계셨습니다. 그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그는 법률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당시 서연 씨 앞으로 작성했던 유언장이네. 그 집 사실은 자네 이름으로 내가 등기 이전까지 마쳤던 거야.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서연, 소유자 한서연, 등기일 10년 전 제가 결혼한 지 1년 되던 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그 여자에게 밀려서 내가 아무 말도 못했어. 그래도 난 자네가 사람다운 사람이란 걸 알았거든. 시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자네를 지키지 못한 게 평생 후회로 남았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어. 그 서류를 손에 들고 있던 순간 내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집, 나를 내쫓았던 그 집이 사실은 내 이름으로 등기된 집이었다니.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늦었지. 너무 늦었어. 하지만 진실만큼은 밝히고 싶었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고 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 아니, 전 남편이었던 사람. 그날 저녁 그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예약도 없이 갑자기 그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그 집이 당신 명의였다는 거. 뭐라고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난 엄마한테서 벗어날 수 없었어. 그 순간 선택해야 했는데 난 약했어.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말하면 뭐가 달라져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밝히려고 내가 사인한 서류도 돈이 흘러간 계좌도 전부 정리해서 당신한테 넘기겠어. 그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계약서, 사본, 심지어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이게 전부야. 당신이 쫓겨난 후 우리가 어떻게 당신 재산을 가로챘는지 다 여기 있어. 그 순간 그동안 얼어붙었던 제 심장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란 건 그 자체로도 무게가 있는 법이니까요. 적어도 그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왜 이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비겁했어.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앞에서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진실만이라도 밝히고 싶었어. 저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들은 받겠습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다시 법정 앞에 세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게서 모든 걸 빼앗은 그들이 이제는 진실 앞에 서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만났고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재산 반환 청구, 명예훼손, 사기, 모든 혐의를 정리했습니다. 승소 확률은 90% 이상입니다. 회장님,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 남았습니다. 그날 법원 앞은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고 마이크를 든 리포터들이 법원 입구를 에워쌌습니다.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이끄는 한서연 회장의 전 시댁 상대 소송, 오늘 최종 판결이 내려집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 재판 출석을 위해 입장하는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얼굴. 그들은 더 이상 위험도 오만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옷깃은 구겨져 있었고 화장은 얼룩져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녀의 팔을 부축하며 걸었지만 그의 얼굴 역시 수척했습니다. 그저 피고석에 앉은 사람일 뿐이었죠. 저는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제 옆에는 변호사가, 그리고 그 뒤에는 증인으로 나선 시아버지와 파출부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은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방청객들은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 제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 CCTV 사진, 거래 내역서, 유언장 원본.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 이정숙이 원고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CCTV 자료입니다. 스크린에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청소하는 모습, 혼자 방에서 우는 모습,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고가 원고를 물건처럼 거래한 계약서 원본입니다. 계약서가 화면에 크게 비춰졌습니다. 해당 여성이라는 표현이 선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피고 이정숙의 남편, 즉 원고의 전 시아버지가 원고 명의로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이 집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으며 피고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으로 명의를 변경했습니다. 그동안 감춰졌던 진실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하자 시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항변을 시도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시어머니의 냉소적인 목소리가 법정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 구실 못하는 애한테 언제까지 시간을 쓰겠어? 그 목소리를 들으며 방청석에서는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증인석에 앉은 파출부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서연 씨가 시집 왔을 때부터 쫓겨날 때까지 모든 걸 봤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모님은 서연 씨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을 시켰고 밥도 따로 먹게 했어요. 가족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부엌 구석에서 혼자 먹었어요. 마치 하인처럼요. 방청석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서연 씨가 쫓겨나던 날 사모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주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똑똑히 말했습니다. 쓰레기 버리듯이 버려라. 저런 건 다시는 들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아버지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비겁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법정 구석구석까지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그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아내가 무섭고 아들이 불쌍하다는 핑계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을 방관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연 씨 미안하오. 이 늙은이가 이제야 용기를 냈소. 늦었지만 진실만은 밝히고 싶었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재산을 사기적으로 이전받았고 정신적 손해를 입힌 점을 감안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의무가 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재산 반환 및 위자료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판사는 잠시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또한 본 재판부는 피고 이정숙에게 사기죄 및 문서 위조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 박민혁에게는 공동정범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어깨도 들썩였습니다. 법정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그녀가 제 이름을 부른 건 그날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권위가 없었습니다. 단지 나약한 노인의 목소리일 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땐 정말 몰랐어.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요, 알고 있었죠. 제가 약자였기에 버린 겁니다. 제 말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릴 뿐이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약했을 때 짓밟았고 제가 강해지자 무릎을 꿇었어요. 그게 당신의 본 모습이에요. 서연아, 제발. 전 당신들을 용서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저 정의를 세우기 위해 온 겁니다. 저는 그녀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그만해요. 저는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용기를 냈어야 할 때는 10년 전이었어요. 제가 비를 맞으며 떠나던 그날 밤 당신은 창문 뒤에서 지켜보고만 있었죠. 알고 있어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당신이 한마디만 했어도, 한 번만 제 손을 잡았어도 우리는 다른 결말을 맞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은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저를 죽였어요. 저는 그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 밖을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장님, 전 시댁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회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가 제 얼굴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지 제 복수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짓밟힌 사람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진실은 밝혀진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자들은 조용히 제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어떤 기자는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회사 옥상에 올라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과 보라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10년 전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눈물을 삼키던 그곳이 보였습니다. 눈을 감으니 그날의 냄새, 빗소리, 싸늘한 바람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젖은 옷에서 나던 눅눅한 냄새, 아스팔트를 때리는 빗방울 소리, 뼛속까지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목끝까지 차오르더니 터져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울음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흘리는 울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강해지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잘했어, 서연아. 너 살아남았어. 그리고 끝내 이겼어.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그 소녀에게, 비를 맞으며 떨고 있던 그 여자에게 우리 해냈어. 우리 이겼어. 그때 누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조용한 발소리는 제가 기억하던 그 파출부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언제 올라왔는지 제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고생 많았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다시 한번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녀는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마치 엄마처럼. 그때 아주머니가 몰래 챙겨주신 밥, 아직도 기억해요. 다들 잠든 밤에 부엌에서 따뜻한 국을 끓여주셨잖아요. 아주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내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나도 비겁했어. 미안해.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있어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그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저를 살렸어요. 우리는 한참을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전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조용히 한 결정문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건물의 3계층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센터로 내놓겠습니다. 비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는 공간인데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거죠. 그건 단지 복수로 끝나는 이야기로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받았던 상처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치유의 공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 센터는 가정폭력 피해자, 이혼 여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한 곳이 될 겁니다. 법률 상담, 직업교육, 심리치료를 무료로 제공할 거예요. 이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 그렇게 하죠.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파출부 아주머니를 그 센터의 명예관장으로 모시고 싶어요.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아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집, 그 단독주택 앞에 도착했을 때 10년 만에 보는 그 집이었습니다. 대문은 낡았고 정원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저는 문 앞에 한 쪽지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당신들이 버린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당신들이 무너뜨린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미움조차 아깝기에 쪽지를 대문에 붙이고 저는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곳은 제 인생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차에 타자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로 가주세요. 그렇게 저는 그 집을, 그 기억을, 그리고 그 상처를 이제 놓아주려 합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걷고, 누군가는 뛰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의 메시지였습니다. 회장님,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 센터 개소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음 달 첫째 주 토요일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지만 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대단한 목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숨 쉬고 밥 먹고 잠자리에 드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한 걸음이 모여 큰 여정이 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딛는 그 한 걸음이 내일의 기적을 만들어낼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